삼천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 배달의 용사 형제 울부짖던 날 손가락 깨물며 맹세하면서 진리를 외치는 형제들이 있다. 밝은 태양 솟아오르는 우리 새 역사 삼천리 방방골골 농민의 깃발이여 찬란한 승리의 그날이 오길 춤추며 싸우는 형제들이 있다. 춤추며 싸우는 형제들이 있다. 갑승가대 교수의 혁명적 교양시사 팟캐스트 민심갑이다. 6월 9일 방송 제98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어느덧 98회 이제 100회까지 두 번 더 하면 100회에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갑수입니다. 네, 대교수 김대규입니다. 네, 98회라고 하셨죠? 네네. 네, 6월 23일부로 우리가 그 민심이 갑이다 방출 100회째를 맞습니다. 지난번 이 주권방송 예. 국민이 갑이다까지 포함하면 거의 200회에 근접하는 이 방송 횟수를 기록하게 됐는데 그동안 애청해 주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00회 기념 이 자축연이라도 해야 되는 건지 오늘 김대규 교수와 논의를 해볼 작정입니다.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100회 되면서 언제나 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기에 그 100회가 지나고 적절한 시간에 우리 방송의 성격을 일대 혁신 전환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100회면 이게 1년에 56주이고 휴방을까지 고려하면 거의 2년 가까이 방송을 해왔다는. 1년에 56주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54주. 네. 54주 네.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휴방까지 하면 거의 2년. 2년. 아마 2년 조금 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우리 이런 날씨에서 우리가 여기 스튜디오를 찾았지 않습니까? 김대규 교수하고 봄에 좀 쉬었다가. 그죠? 네, 약간 더울 때 세월호하고 좀 관련이 있죠. 그렇죠. 세월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월호 사고가 지나서 얼마 있다가 시작했으니까 지금 시점이 그런 시점 아닙니까? 네, 거의 이제 2년이 됐습니다. 그냥 막 하면 세월호 유탄을 맞았어요. 근데 아까 6월 9일이라고 하셨죠? 네. 69. 그러니까 네. 그 69를 우리말로 하면 별거 아닌데 그걸 영어로 하면 뜻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69 하면 영어로요? 예, 69 하면 또 딴 것을 또 떠오르게 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자세 같은데요? 네. 이렇게 이제 이 손 이렇게 예쁘게 이 손을 이렇게 이게 서로 이렇게 손가락을 쥐는 장면 그런 것이 이제 그 69이죠. 네, 이게 시각적으로. 네네 그렇습니다. 딴 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네, 6월 9일은 네, 6월 9일 오늘 하루 전날 네. 거의 365일 가까이 농성을 해왔던 최정명, 한기업 이 두 분이 네.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금 이제 병원으로 실려간 날인데요. 자, 이 얘기는 이제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그 하루 지나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세계 복서 무하마드 알리가 타계했죠. 그렇습니다. 네, 아주 의식 있는 기억에 남는 복싱뿐만이 아니라 의식 면에서 정신 면에서도 귀감이 되는 아까운 인재가 타계했습니다. 네. 내가 내 나라에서 흑인으로서 자유를 못 누리는데 어디 딴 곳에 가서 무슨 자유를 위해서 싸운단 말이냐 하고 병역을 거부하고 무하마드 알리가 네, 베트남 참전을 거부했죠. 또한 캐시어스 클레이라는 이름이 그게 사실은 다 노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노예의 주인 이름을
그 노예들은 다 받아요. 그래서 그 무하마드 알리로 개명을 하고 자기가 이 이슬람을 공부해 봤더니 이슬람이야말로 흑백 차별을 하지 않더라. 해서 자기는 그 이슬람을 택했다. 그리고 이 무하마드 알리가 그 아마추어 시절에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네. 금메달을 땄더니 그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공헌을 했다고 사방에서 축혀 올리더니 그 다음에 식당에 갔더니 자기를 나가라고 하더라. 그겁니다. 자기가 살던 마을 식당에서도 조국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고 백인들이 실컷 칭찬할 때는 언제고 식당에서 쫓겨났더라. 그겁니다. 이 무하마드 알리는요, 실제로 이 복싱도 잘하지만 복싱 이상으로 이 말주변이 좋습니다. 아주 말주변이 좋아요. 표현이, 그래서 촌철살인. 아주 촌철살인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백인들의 그 이 모순된 차별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아주 재밌죠. 그러면서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수십 년 산 타잔이 항상 타잔만 백인입니까?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아주 인상 깊게 들리더라고요. 참 아까운 인재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타잔 이야기는 인도 벵골이 네. 배경인데요. 네. 그러니까 백인도 흑인도 아니었습니다. 이 좋은 것들은 다 해먹잖아요. 백인들이 네. 뭐든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멋있는 것들은 다 해먹는 그거야말로 심각한 인류 역사의 왜곡이죠. 네. 그 타잔 영화는 정말 사실 왜곡입니다. 네. 자, 백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이 민심이 갑이다가 이제 100회 이상 됐을 때 똑같은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혁신, 새로운 그 방송 내용을 여러분들께 그 선보일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숙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내일이죠. 내일 6월 10일 금요일 진주 진보적 글쓰기 강좌가 개강합니다. 저녁 7시 초전동 농업인 회관입니다. 자주인학회 진성 회원분들께서는 무료 수강 특전이 부여되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 추천 외 1인도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1일 토요일에는 부산 진보적 글쓰기 강좌가 개강합니다. 금정 공연예술지원센터 금정 공연예술지원센터에서 오후 3시에 개강합니다. 아직 수강 신청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수강료 96,000원을 입금하시고 그 강의 장소로 곧장 오시면 됩니다. 수강료 입금 투척 계좌는 한국시티은행 541-12023-268-01입니다. 네. 이 진보적 글쓰기를 경험하고 나면 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글쓰기를 할 때 고민하고 나면 그러고 나서 이제 전공 관련 서적을 다시 보니까 네. 좋은 글과 좋지 않은 논문이 확 금세 구별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예. 내용을 읽어봐서 막 읽어보고 이게 무슨 얘기지? 그랬는데 논리적 오류부터 시작해서 맞춤법 하나까지 그냥 다 한꺼번에 눈이 들어오는데요. 네. 이렇게 글쓰기 안 좋은 글로부터의 피해를 막아주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양서 또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모 대학에서 이 대학 교수들이 논문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을 읽었더니 논문 심사하기가 워낙 편하더라.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단체로 이 주문을. 저도 이제 하기도 논문 심사가 가끔 들어오면 네. 진보적 글쓰기를 많이 인용을 해서 네. 지적을 하는데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민족과 진보를 생각하는 책 4종 파격 할인 기간이 끝나고 이제 정가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할인 네. 판매 기간이 끝났군요. 네, 6월 6일 현충일부로 조기 달고 끝냈습니다. 이 네 권의 책은 첫째로 진보적 글쓰기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담긴 책이고 오래오래 집에 두고 가족 모두 돌려가며 읽을 책입니다. 정가는 2만 원입니다. 한국전쟁의 역사와 남남북녀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역사소설 전쟁과 사랑 18,000원입니다. 미래를 위한 과거, 새롭고도 풍부한 역사 지식을 선물하는 아마 여러분들로서는 처음 들어보는 이 근현대사의 무장 항쟁사를 포함해서 근현대사의 새로운 사실과 진기한 사실들을 소개하는 역사 에세이 미래를 위한 과거 18,000원입니다.
역사여 다카키 마사오요. 한국 진보 정치의 역사. 왜 한국에서 민족 진보는 순환을 받는가? 이 책을 읽으면 금세 아실 수가 있습니다. 2012년 통합진보당 사태의 진실, 유심노조의 만행, 그리고 역사와 자아를 탐색하는 글들이 담긴 진보정치 평론서. 이것은 16,000원입니다. 이 4권을 택배비 포함해서 7만 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낫권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택배비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가에다가 3,000원 정도를 더 넣어서 입금하시면 원래 우체국 택배비가 이 3,500원에서 4,500원 사이입니다. 책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책 구입도 그 투적 계좌는 방금 말씀드린 계좌 한국시티은행 541-12023-268-01이고요. 문자번호 010-5264-2300에 주소와 수취인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 2, 3일 내로 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김대 교수님, 우리가 이 8월 3일부터 8월 15일까지 장장 12박 13일 시베리아, 바이칼, 몽골을 기행하지 않습니까? 네, 시바몽. 네, 시바몽이죠, 이름이다. 예. 바로 그 시바몽 기행이 있고 또 그걸 갔다 오면 바로 또 8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이 백두산, 두만강, 경박호 또 답사가 있어서 이 8월 달은 저희들이 한국에 없기 때문에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역시 이 문제도 고심 중에 있습니다. 현지에서 위성 방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내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대체하는지 아니면 한 달을 쉬든지 여름방학 몇 가지 방법을 궁구해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공지 시간에 방송을 안 듣고 꺼놨다가 돌려가지고 실제 내용부터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오늘 방송 공지를 좀 짧게 했습니다. 네, 아까 저 인사를만 하고요. 동정을 안 여쭤봤는데. 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한 주간의 시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는 특별한 일이 없이 집에서 좀 오랜만에 휴식을 좀 취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방송 때 뵈니까 대단히 피곤해 보였었는데요. 네네. 이번 주 화요일 날 그 역사 교양 시사와 글쓰기 네. 강의를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상당히 낭낭하시더라고요. 네, 잠을 비교적 많이 잤습니다. 네. 그래서 듣기가 편했고, 좀 더 들을만한데 딱 끊어지더라고요. 역사에서 아쉬움을 남기면서. 조선사 교양 강좌가 네. 불과 몇 주 만에 상당히 열혈 청취자들을 확보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쉬울 때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참 이렇게 지루하지 않고 끝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얼굴이 좀 피곤이 풀린 네. 얼굴이셔서 네. 오늘 이게 방송이 기대됩니다. 네. 저는 일단 어저께 한규엽 최정명 동지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눈살 찌푸릴 만한 일들을 경찰들이 저지르긴 했어도 아무튼 저는 이 두 분이 건강하게 큰 건강상에 이 건강이 침해되지 않고 내려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거기서 사계절, 사시사철을 위험천만한 옥상 광고탑에서 투쟁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00회 방송도 그런데 네. 363일을 그런 공간에서 네. 버텨내면서 저항을 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고요. 네. 그리고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여유가 없었으면 이런 분들에게 전혀 보답을 하지 않고 또는 보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침묵하는. 그리고 강남역 살인 사건에는 여야 정치인이 너도 나도 가서 이게 한 마디씩 보태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성명서 한 장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경향신문 인터넷팟에 아래에 한 줄짜리로 기사가 나고 이 시민들의 돈을 걷어가지고 민중의 돈을 걷어서 만들었다는 신문 한겨레는 이 사건을 철저히 외면하더군요. 네. 아주 오히려 한겨레가 그러니까 조중동이 그러는 것보다 더 밉살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방금 꺼냈냐면 아까 얼굴이 좋다고 하시길래 아무튼 어쨌든 간에 그 두 분이 무사히 내려와서 제가 좀 마음이 편해졌기 때문에 얼굴이 좋아질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사실 그분들이 그 무슨 일이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들은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이 있었을 겁니다. 네. 이 눈살 찌푸린 일은 뭐 보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 두 분이 내려올 때 저 동영상을 봤는데요. 네. 내려오자마자 제일 겹겹이 둘러싼 사람은 가족들이 아니라 경찰이었습니다. 가족과 네. 동료가 아니고. 네네. 그리고 가족들도 못 보게 하면서 이제 그 구급차에 실어서 병원으로 데려가려는 네. 그런 모습에서 이제 가족들과 동료, 노조들이 차를 가로막고 이제 농성하는 장면을 보여줬는데요. 여러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미치는 것을 어떻게든 꾹꾹 이렇게 눌러버리려는 모습들이 네.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 사전 합의 사항을 아주 무시하고 약속한 그 가족과의 만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병원 후속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어겼다고 하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 비대위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두 노동자는 363일간 꼬박 그 농성장에 있었는데 이 원래는 이제 그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요구하는 것이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이 책임질 것, 그리고 법원이 판결한 사내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이행하라는 것, 이 두 가지였는데요. 결과적으로 목표를 이행하지 못했지만 한국 노동사에서 기린함을 저항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짐승들도 이렇게 가둬놨으면 벌써 죽었을 겁니다. 1년을 버티면서 인간의 의지와 신념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다른 누구라도 우리처럼 절박한 상황이었다면 마찬가지 선택을 하고 또 버텨내지 않았을까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광고탑 위에서 고공 농성을 한 기아자동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46세 최정명 씨와 42세 한규엽 씨가 이른바 하늘 감옥에서 1년을 버티고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물론 건강 악화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공농성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6월 11일입니다. 사내하청이 불법임을 지적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한 2014년 법원 판결을 기아차가 싹 무시하자 마지막 호소를 위해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최정명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아차 본사도 찾아가고 정몽구 회장 자택 앞에서 비 맞으며 노숙 농성도 해봤고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는데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 것이다.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 있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광고탑에 올랐지만 그때만 해도 고공농성이 1년이나 이어질 줄은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새로 만든 광고탑 위에서 보낸 사계절은 말 그대로 갓난신고의 연속입니다. 여름에는 아주 뜨겁게 달구어진 철판에 살을 대기가 일쑤였고 뜨거운 태양열에 화상까지 입었습니다. 최정명 씨는 작년 여름에 타서 새까매진 발이 아직도 까맣다라고 얘기했고 겨울이면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칼바람 추위 속에서 침낭 하나로 밤을 버텨야 했지만 양말을 여러 겹 신고 방 하나와 장갑으로 무장을 했어도 동상을 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이 용역회사 직원들이 식수와 밥을 올리는 가족과 동지들에게 마구 함부로 하는 장면을 봤어야 했을 때였다. 이렇게 자기보다도 남을 더 생각하는 이런 그 따뜻한 마음씨 이런 걸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분들은 그냥 있었으면 그 정규직화가 될 수 있었는데 네. 이 법원 판결 이후에 기아 사측에서 그 노조 지부하고 사내하청 노동자 34,000명 중
일부를 몇백 명을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네. 그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은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은 채용되지 못하는 나머지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다면서 이 합의를 거부하고 올라간 것이죠. 놀라운 연대 정신이고. 예, 놀라운 연대 정신이고 대의에 충실하고 우리나라의 뭐랄까 의리가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최정명 씨는 기아차 불법 파견 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하고 내려가게 되어 안타깝고 분하다. 우리 사회에 힘 있는 곳은 전부 재벌 편이라는 생각에 좌절감도 느낀다. 땅으로 내려가 몸을 추스르면 그동안 못 본 아이들부터 꼭 안아주고 싶다며 우리 말고도 힘들게 싸우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이나 백남기 농민 등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감사 인사와 함께 힘을 보태고 싶다. 자기들보다도 이 어려운 타인들을 더 생각하는 아주 이타적이고 그리고 이 역사의식이 출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전통이 여기 이 두 분들한테서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네네. 공동체 정신이고 시대 정신. 이런 거야말로 우리의 전통적인 선비 정신이죠. 네. 자, 오늘 저희가 그 민심이 갑니다는 2부로 구성을 했습니다. 1부에서는 잡다 시사와 그리고 새로운 제목인 처절 시사가 있습니다. 네. 자, 몇 가지 그 잡다한 시사들을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주마간산식으로 네. 수박 겉핥기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야 3당이 8일 원구성 협상에 합의했죠. 네. 이 원구성이라는 게 누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 자리 따먹기 협상인데 네. 그런 걸 법정 시합까지 넘겨가지고 네. 법을 어기는 이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다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을 어기면 불구속 기소 정도는 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저는. 네. 그래서 원래 이 국회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이 총 그 16석이죠? 네네. 거기다 이제 국회의장. 네. 그래서 국회의장은 그 더민주에서 갖기로 하고, 상임위는, 16이 아니라 18이네요. 네네. 8대 8대 2로 나눠 먹기로 했죠. 네. 그래서 8대 8대 2가 어느 당인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근데 더민주는 네. 8개를 가져왔는데요. 네. 다 돈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 재정과 관련 예산과 관련된 것들이 태반인데 아. 흔히 이제 복마전이라고 하는 건교위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주로 가져갔고요. 주로 새누리당이 어떻게 보면 통치와 관련된 네, 권력. 예, 새누리당은 권력을 추구했고 더민주당은 쩐을 추구했군요. 쩐을 추구했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그 와정쩡하게 가져갔습니다. 국민의당은 이제 남는 거 2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향후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오히려 더 민주당이 차지한 상임위에서 네. 더 큰 문제들이 아마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임위에서 견제 활동을 못하면 그 덤탱이를 아마 민주당이 다 뒤집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 교체됐죠? 네, 교체됐습니다. 이 김재원 그 전 새누리당 의원인데 이 김재원 하면 그 유명한 그 일화가 있죠? 네, 여러 일화가 많습니다. 이 말실수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 이 김무성 허리 부둥켜 안으면서 형님 제가 아닙니다. 했던 그 바로 꼭 근데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의욕이 짙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몰래 하는 제일 먼저 와서 아니라고 하는 놈이 그 놈일 수가 있는데 네. 바로 아마 저는 김재원 씨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역시 우리의 이 박근혜 씨답게 자기하고 수준이 맞는 그러한 정무비서관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현기화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돗개. 네. 그 진돗개 씨가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냈더구만요. 네네. 2년 전에 이혼한 부인한테. 이게 아마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2년 안에 해야 되는데 네. 이제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로 안 되니까 법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혼할 때 네. 부인과 아내를 위해서 이혼한다고 그랬거든요. 아내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했는데 네. 이게 이혼하면서 네. 멀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은 가까워도 이제 돈은 멀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바뀌었어요. 네. 돈이 더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원래 부인 이름이 그 최순실이죠. 제 기억으로. 최순실이도 뭐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쁜 이름으로. 그러니까 원래 그 이혼할 때 조건이 그 부부 생활,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일체 함구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서로 위자료 청구 소송 같은 걸 안 하기로 하고 이혼을 한 걸로 아는데 2년이 가까워지니까 진돗개가 이제 용돈이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냈는데 그 최 씨의 재산이 뭐 수백억대 이른다는 그 소문이 파다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압구정동에 빌딩 등이 있고.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했죠. 제가 이제 직접 그 서류를 못 봐가지고. 그냥. 기자들이. 그렇습니다. 네. 자, 반기문 이해찬이 아주 그 개념 없는 쇼들을 벌였죠. 어떻게 된 거죠? 반기문과 이해찬이. 네, 이해찬 씨가 미국 국무부에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또 좀 의아한 일인데. 아주 수상쩍죠. 네, 수상적인 일인데. 국무부에서 저 친노가 이 집권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고 미리 그 교육시키려고 길들이려고 불렀겠죠. 그래서 그것도 의아한 일이고, 왜냐하면 이해찬 씨가 지금 그렇게 대표성이 떨어진 시점에서 국무부 초청으로 뉴욕으로 이렇게 초청을 받았다, 아니 이제 미국에 초청을 받았는데, 초청을 받으니까 반기문 씨가 이 국내 정치인들이 오면 꼭 이렇게 그 식사 회동을 꼭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식사 회동 판공비를 이제 국내 그 외교부에서 네. 지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건 지원이 없으니까. 그런데 네. 이번에 이해찬 씨를 만나는 게 뉴스가 됐습니다. 일단 국무부에서 이해찬 씨는 지금 친노를 초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찬 씨가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야 되겠죠. 또한 이해찬 씨 하나뿐만이 아니고 거의 관계자 10여 명이 함께 미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해놓고 이해찬 씨 측에서 만남을 취소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누가 먼저 만나기로 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죠? 네. 네. 이해찬 씨 표현에 의하면 반기문 씨가 요청을 해왔다. 그런데 유엔 대변인에 의하면 이해찬 측이 요청을 해왔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해찬 측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이해찬 측에서 요청을 했는데, 왜 요청을 했느냐? 요청했다가 취소하려고 요청한 겁니다. 저는 이건 작전이라고 봐요. 반기문이 대선 출마하려고 국내에 와서 이 분위기 잡고 다니니까 반기문 연맥이려고 미리 저는 취소까지도 염두에 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나기로 해놓고 바로 뒤통수에다 대고 반기문 비난했잖아요. 외교관은 뭐 정치 캐릭터가 안 맞는다는 등. 네네. 그런 예의범절이 어디 있습니까? 만나기로 해놓고 곧 만날 사람을 비난하는. 이런 것들이. 비유가 그러더군요. 네. 정치인은 돌다리가 없어도 일어나서 걸어가고. 네네. 그 외교관은 있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안 건너가는 게 외교관이라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유엔 대변인도 이해찬 측에서 이 만남을 취소했고, 그 다음에 노무현 재단 관계자도 재단 쪽에서 면담을 취소한 건 사실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치사하게 어떤 이유를 댔냐면 그냥 차나 한잔 하려고 했는데, 차 한잔 하려고 하면 저 혼자 하지 집에서. 차나 한잔 하려고 했는데 그 반기문 측에서 이 만남을 너무 공개했고 또 대화의 내용을 또 이 기자들한테 브리핑할 것 같아서 만남을 취소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관절? 유엔 사무총장이 누구를 만나면 당연히 브리핑을 해야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밀실에서 이 꼬물락꼬물락하게 만나는 방식으로 그래도 유엔 사무총장이면 최소한도 그런 의전 정도는 차려줄 줄 아는 좀 상식을 갖는 이 친노 인사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평소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 네. 성완종 사건에서 보면 이름이 다 나옵니다. 아, 성완종 씨에 네. 가까운 사람이 그 반기문의 동생인가 그렇고요. 아, 그러니까 네. 이제 가깝다고 하면 지나다니는 뜻인데 서로 이러한 그 가까운 인연은 많죠. 일단 두 사람이 다 충청도고 네. 그다음에 성완종권으로 같이 묶여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해찬 씨가 국무총리 할 때 이 반기문 씨가 외교부 장관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나 두 사람이 만난 지는 아주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노들도 보면 네. 배리와 의신 서로 싸먹는 거는 네. 새누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만나기로 해놓고
만나기로 해놓고 만나야 될 사람을 비난하고 그러고 나서 일방적으로 또 만남을 취소해버리는 이런 싸가지 없는 그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말 그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네. 달고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네. 이렇게 갉아먹는, 이용해먹는. 그러니까요. 저는 보여줬습니다.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고 봐요. 친노가 이번에 그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가지고 사실 지금 상당히 기고만장해 있는 상태인데. 아, 그래요? 이것이, 그러면. 겸손한 게 아니고요?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겸손했던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이제, 문재인 씨도 지지율에 그렇게 하락이 없고 조금씩 점진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경거망동, 이 사람들의 바로가 너무 심해져서 한국 정치에 또 부정적인 이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파악을 했어요. 싸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네. 이 개인윤리와 사회윤리가 50대 50으로 똑같이 중요하죠. 어떻게 이 개인윤리가 저열하면서 이 사회윤리를 제대로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저께 경향신문 검색을 하다가 네. 문재인 씨가 마음을 성찰과 차침잠과 묵상의 시간을 갖는 순례길을 하기 위해서 네팔에 간다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문재인 씨. 예. 네, 트래킹. 예, 12년 만에 네팔행을 간다. 이렇게 보도가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12년 전이면 2004년이죠. 노무현 탈핵전에 갔습니다. 또 총선 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총선 전. 네. 그리고 총선 전에 갔다가 그때 갔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신문을 보고 급급 귀국했다고 문재인 회고록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앞에 얘기는 생략을 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 앞에 얘기는 뭐냐면 총선 출마하라고 하니까 하기 싫으니까 간 건가요? 당시 이제 염동현 씨. 예, 국회와 청와대 간의 사이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총선 차출론이라고 해서 네. 이 청와대의 문재인 씨, 그다음에 강금실 장관, 이청용 장관, 이창동, 그다음에 정찬용 인사행정 비서관인가요? 네. 그분 이 4명 차출론이 아주 비등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씨를 이제 부산에다가 이제 출마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었고요. 그 대통령의 뜻을 대변하는 염동현 씨가 이 부분을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사표를 내서 진짜 출마하려는 거구나 하고 사표를 받았는데 이 건강상 이유로 네팔을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배신감을 느꼈다고 염동현 씨가. 그리고 또 기자들 만나서 내가 평소에 양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 약처더라. 내가 한마디 좀 해야겠다 하면서 이 문재인 씨의 무책임함을 네. 토로한 적이 있고, 그리고 2015년도 7월 월간 조선에 인터뷰할 때 그때 네팔 트래킹 사건 쇼크라고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 대통령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가장 친한 친구라던 문재인은 건강상 사유로 사표를 내고 네팔 트래킹을 가버렸다. 2달 일정으로. 네. 그런 사람이 친노라는 것이 나는 정말 믿을 수 없다. 지금 친문 언론들은 말입니다. 이 문재인 씨가 이 장기간 트래킹을 가는 것을 아주 멋지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보도할 때 숨고르기를 하며 대선 행보에 앞서 완전히 무슨 대선 후보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숨고르기를 하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문재인 씨는 지금 등산 다닐 때가 아니고 책 봐야 될 시간입니다. 워낙 책을 안 읽어가지고 하는 말마다 그렇게 유치하고 비현실적인데 그 시간에 책이라도 한 권 더 봐야 될 사람이 이거 시간 낭비하면서 외국까지 가서 등산 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무슨 이번 히말라야 등반은 12년 만의 일이다. 문재인 씨가 무슨 직업이 등반갑니까? 히말라야를 이렇게 몇 년 만에 한 번씩 가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사들. 그 다음에 이미 또 문재인 씨는 재작년 2014년 초에도 뉴질랜드에서 오지 트래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공수부대 이거 다니고 무슨 등산 다니고 이런 게 멋져 보이는 줄 알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이 해야 될 일은 독서입니다. 독서. 네. 네. 이번 방문 일정을 얘기하면서 그 배경이 뭐냐, 네팔 가는 이유를 이제 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추측을 했는데
정치권에 민감한 현안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것이다. 첫 번째, 더민주당 전국 대의원 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지난해 자신이 대표로 있던 시절 발표된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 전 대표가 네팔에 있는 동안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했고요. 더불어 또 한 가지 더는 문 전 대표가 지난달 18일 강남역 묻지마 살인 추모 현장 네. 찾아서 사망한 피해 여성을 애도하는 과정에서 올린 글, 그 다음에 유엔사 묘지 가서 올린 글, 네.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또 뭐 금정산 등산 금정산 가서 절치부심해라. 예. 한 표 차이로 반장 떨어진 아이한테 절치부심해라. 그렇게 얘기한 사건. 그리고 또 하나 더 그다음에 이것도 거의 안 알려져 있어요. 네. 이 문재인 씨가 실수하는 것은 이 친문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요. 지금 이 문재인 씨가 이번에 아마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을 소재로 한 책이 발간된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문재인 씨가 이제 추천사를 쓴 모양이에요. 문재인 씨가 이제 아마 바둑으로는 이 상당한 실력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프로 기사하고 이 서너 점 접바둑이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정도 되려면 또 얼마나 책을 안 보고 바둑만 뒀겠어요. 그거 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제 아마 거기다가 뭐 추천사인지 뭐 이런 걸 썼는데 그 글에서 제가 그 추천사를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글에서 역시 개념 없는 것은 무슨 박근혜 씨를 알파고 자기를 이세돌에 비유하고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개념이 없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의도로 그랬냐면 자기는 패배를 했지만 마지막 이세돌이 한 번 이겼을 때 그때 최고의 희열을 느끼듯이 지금까지 패배했지만 한 번 이기는 이세돌 아마 이런데 이 비유를 둬가지고 자기가 이세돌이고 박근혜 씨가 무슨 알파고인 것처럼 이런 바보 같은 글을 거기다 썼더구만요. 보니까 참 정말 말하기도 네. 어떻게 문재인 씨는 그렇게 쓰는 글마다 그렇게 유치하고 개념이 없는지 정말 이번에 통탄하네요. 현충일 날 부산 유엔 묘지를 가서 이렇게 쓴 글도 보니까 네. 완전히 사대주의로 이렇게 오해될 만한 그런 글들을 올렸더군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 뉴시스가 분석을 하기를 네. 이런 각종 설화에 휘말렸던 지금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겠다는 의도, 도망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씨가 항상 전면에 나설수록 지지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양산에 가니까 지지율이 한 2, 3% 올랐거든요. 그럼 더 멀리 가면 한 7, 8% 오르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면에서 국내에 민감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해외여행을 가는 박근혜 씨와 어느 면에서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또 하나는 12년 전 네팔 갔을 때와 상황이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려되는 것은 이 문재인 씨가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지지율이 올라가가지고 막상 이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서 청문회 붙기 시작하면 그 자질이 드러나 버리니까 이 지지율이 또 떨어지거든요. 지난번 대선 토론회에서도 방송 박근혜 씨만 또 못하잖아요. 말하는 네, 게. 말이 네. 개념도 없고 뻣뻣하고. 그러니까 막상 이 선거 전 저는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씨가 대선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2012년처럼 이 범야권이 특히 호남이 그렇게 이 전폭적으로 친노의 대표 주자를 밀어주겠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단일한 정치 세력이 2번 집권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친문이라는 세력이 지금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한번 집권이 됐잖아요. 그리고 저는 2012년 대선 때 얻은 이 48점 몇 프로가 최고 이 극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도 다른 사람 막 파리채를 두드려가지고 막. 네.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 토론 때 보니까 이 박근혜 씨의 의전수석이 네. 딱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윤창중이 또 이렇게 깜짝깜짝 옛날에 보니까 네. 윤창중 씨가 활동을 재개했다는 것이 기사로 나왔어요. 마침 미국에서 성추행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윤창중 하면 이제 모르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예. 2013년 5월 9일에 청와대 대변인을 하다가 급거 경질된 사람이죠. 네. 윤창중. 왜 그랬냐면 박근혜 이 대통령 첫 순방지였던 워싱턴에서
주미 한국 대사관 여성 인턴을 성추행한 혐의가 알려지면서 급거 경질됐죠. 네. 경찰은 당시 윤 씨가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내용을 혐의로 적었는데요. 그리고 이 자기 방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이 가운만 입고 뭐 이렇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아닙니다. 그 내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네. 벗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가운도? 네. 네. 저는 투명 가운이니까 그랬죠. 네. 그렇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 활동을 재개하면서 쓴 글을 보니까 가관이더구만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 네, 이 친노가 좀 이제 있는 것 같으니까 친노한테 또 아부 모션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친박은 이미 이제 버려졌잖아요. 친박한테. 네, 친박한테는 이제 암만 아부해봐야 안 통하니까 이 친노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언론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갖가지 구렁텅이로 몰리다 보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의 처지와 자신이 비슷하다고 느꼈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노무현 대통령 책을 탐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인용을 해서 자신의 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일종의 뭐랄까 매도당한 억울한 사람의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미국에서 그 성추행 뭡니까 공소시효가 끝나니까 그것과 때를 맞춰서 지금 활동을 재개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은 미국 그 경찰이 나를 소환하지도 않았고 수사하지도 않았고 기소하지도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 일 아니냐. 그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그 외교 사절에 약간의 그 어떤 특권을 인정해가지고 미국에서 봐준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번에 윤창중 씨도 그렇고 산업은행장 그 홍기택 씨인가요? 네. 그 이번에 청와대에서 대우 조선의 어떤 4조 원 이상의 그 정책 자금을 지원을 결정을 했다. 네. 이런 표현들이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산업은행장도 대표적인 친박 인사입니다. 네. 그런데 윤창중, 홍 은행장 비롯해서 뭐랄까 정권의 거의 내부 붕괴가 일어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여기저기서 지금 두더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말입니다. 이제 그 임기 막바지로 향하면서 아마 이런 일들이 계속 더 터질 것 같아요. 네. 참 이 윤창중 씨는 그 비열한 것이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부의 외교관 면책 특권을 고려해서 기소하지 않은 건데 그것이 공소시효가 끝날 때를 둬가지고. 근데 사실은 말입니다. 이게 그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려면 형사에서 이겨놔야지 그걸 근거로 이 민사소송에서 또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사소송 이제 공소시효가 어떻게든지 끝나면 그 피해자가 민사소송에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미리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을 못 박으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의도도 있죠. 네, 이런 의도이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그 피해 여성은 생각만 해도 지금도 치가 떨린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참 그 박근혜 씨도 그 사건 일지를 재구성한 걸 보면 윤창중 씨는 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잠도 자지 않고 집요하게 요구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문재인 씨 수준 낮다고 이런 말도 했는데 이 박근혜 씨가 사람 쓰는 것 보면 또 다른 면으로 너무나 천박해요. 이번에 김재원 씨를 정무수석으로 쓰는 거 보세요. 그리고 윤창중 이 사람이 그 칼럼 쓰면서 이 박근혜 씨를 그냥 아주 치사하다고 하면 좀 말이 안 되고 아주 뻔하고 그다음에 천박한 방식으로 이 박근혜 씨를 칭찬하는 글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냥 그것만 보고 이 사람을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잡다시다 마지막 코너는 위기의 한겨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의 위기입니까? 재정적 위기입니까? 아니면 언론으로서의 어떤 위기를? 이것은 전국 언론 노동조합 한겨레 신문 지부의 소속지 이 한소리에서 보도된 건데요. 그 한겨레 그 기자들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한겨레 구성원들은 현재 한겨레가 위기에 처했다고 느끼고 있다. 다수의 구성원들은 한국 신문업계의 변화한 상황을 타파할 한겨레의 리더십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신문 지부는 지난 3일 발간된 노동조합 소식지 한소리 100호에서 구성원들에게 한겨레가 위기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는데 한겨레 구성원 84.9%가 그렇다라고 답했고 매우 그렇다라는 답변이 35.8%,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이는 0.9%에 머물렀으니까 이건 사장 혼자서 아니라고 답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사한 지 5년이 되지 않는 구성원 45명 가운데에서 위기가 아니라고 답한 이는 아무도 없고 30대 이하의 경우에는 89.8%가 위기라고 답하고 반면 50대 이상의 경우 위기라는 진단을 내리니까 64.8%에 그쳤으니까 이것도 한겨레신문도 이 나이 많이 먹은 그 고참들이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위기가 아니라고 답한 이도 11.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한겨레신문은 아주 심해졌죠. 친문 언론으로 전락해버렸죠. 친노 친문 언론으로.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이 한겨레의 위기, 또한 한겨레는 광고를 주는 이 재벌편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는 민중들의 돈을 거두어서 만든 신문이 민중들을 배신하고 있는 모습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어서 오죽하면 한겨레를 한 걸레라고 부르는 이 국민이 아주 많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골적이라기보다는 양비론을 하면 취하면서 네. 그렇게 들어가죠. 네. 그렇죠. 중앙일보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잡다 시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예. 슬픈 시사, 처절한 시사가 두 가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 시간상 저희가 봤을 때 처절 시사하고 현안 시사를 2부에서 묶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요? 예. 네. 그럴까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1부를 잠깐 끊을까요? 예, 그러면 2부에서 처절 시사와 현안 시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란한 승리의